오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한 주의 딱 중간인데요. 자, 이 중간에 이번 주 초를 또 반성하고 또 이번 주 후반을 계획하고 사실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라는 것이 단순한 후회에 머무르면 정말 후회가 될 것이고요. 후회를 바탕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 후회는 하나의 중요한 반성이 될 겁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훈시하듯 하지 않냐. 꾸중 듣는 것 같다. 선배님의 낡은 정치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 원맨쇼 그만하시라. 국민의당 황종우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당 의총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거론하다가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황종우 의원의 이런 발언 때문에 결국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지율 때문인지 아니면 당내의 역학관계 때문에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 중도층 둥지로는 부쩍 표방하고는 있지만 사드 문제와 같은 것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질 경우 국민의당은 더욱 어지러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당이 탄생될 때부터 이미 배태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갈등 더욱 표면화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결국 PK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PK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죠. 특정 지역의 역할을 부각시키게 될 경우엔 자칫 지역주의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출신 지역의 역할론 부각은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은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에선 없어도 문제, 강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언급, 바로 이런 고민의 일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국민 여론 무시하지 않겠다,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문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할 말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의 의미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특정 계파 일색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얼핏 보면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정당 내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당의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29년이었죠?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 지표였던 GDP의 대체 지표를 개발하자. 예.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개념이 국내 총생산, 그 GDP죠. 말씀하신 대로 블룸버그 통신은 이 GDP, 국내 총생산의 대체 지표를 개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도했는데요. GDP의 가장 큰 문제는 달라진 소비 방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서비스나 공유 경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음악을 감상하려 CD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권을 결제하죠. 음악이라는 생산물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해졌는데 GDP로는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부의 분배와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도 못한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합계의 개념인 GDP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GDP 오차가 생기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난달 일본은행은 2014년 GDP 성장률을 기존 내각부의 집계에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세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GDP가 2.3% 성장에 또 봤지만 내각부는 생산과 지출을 바탕으로 같은 게 0.9% 감소했다 이렇게 집계한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지금까지 GDP를 대체할 만한 척도가 아직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예.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보여주는데 이 GDP만은 지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 그냥 커다란 결과가 나타나는 이 GDP에 대한 대체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오늘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주영섭 중소기업 총장이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게 GDP와도 연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급여가 일본 도요타보다 15% 정도 높고 요즘 조선업이 문제라고 하지만 현대중공업 임금이 일본의 대표적 조선소보다 15에서 20%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대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하고 또 이 대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임금을 유지하는 동안 중소기업 급여를 올려야 이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날 중기청이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61.6%. 대기업 임금이 100원이면 이제 중소기업 임금은 61.6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총장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10 내지 20% 올릴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스톡옵션, 주식 선택 매수권 등 이 성장 잠재력을 직원들과 공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강조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MIT나 스탠퍼드 같이 명문대 출신들이 스타트업, 신생기업으로 몰린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화두로 세계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기술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강화 등 중소기업 경쟁력도 세계화를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 이거 진짜 월급 조금 비슷한 대기업과 이 격차를 줄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조카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예.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 그거는 좀 이 주총장의 얘기를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요새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예? 예.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카공족이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적. 예. 카공족들이 이 대형 커피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대형 커피점들이 벌이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회전율 둔화에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 카공족들이 매장 매출을 일으키는 주요 고객 중 한 부류지만 장시간 매장을 차지하면서 회전율이 둔화되고, 하지만 시장 포화하고 저가 커피 공세 등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용시간 제한 등 대안을 내놓을 수 없어서 한숨만 짓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카공족들이 지금 이게 확대되는 것은 대형 커피 전문점이 단순히 음료,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장소로 공간 개념이 확대됐다. 이 4, 5천 원짜리가 무조건 비싸다고 여기던 과거와 달리 1,500원짜리 커피와 다른 가치가 있다. 여기는 체류 시간으로 보상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카페 주인들은 속이 타죠. 예를 들어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101억 원인데 네. 2014년만 해도 1,290억 원이었거든요. 네.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장이 늘어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매장도 좀처럼 늘지 않고요. 그 대신 테이크아웃 중심인 저가 커피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각 가맹점들의 본사에서는 이런 카공족들이 고객 충성도 측면에서는 중요 고객이라고 강조하면서 1인 좌석 늘리는 등 전략까지 취하고 있지만, 간혹 카공족들이 자리가 없어 되돌아가는 고객들을 보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된다. 이 가맹점주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딜레마겠죠, 그죠? 그렇죠. 카공족의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된다. 하지만 그렇죠.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자 배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가 말이에요. 예. 양궁협회가 부럽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배구가 리오올림픽에서 이 40년 만에 메달에 도전했다가 8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이 탈락 직후에 배구협회에 이 부실한 지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 예를 들면 이 배구협회가 AD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팀 닥터하고 통역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에 이 선수들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회식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김연경 선수가 이 라디오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대회가 끝난 뒤에 회식도 없었다. 이 다른 선수들하고 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또 이 팀 닥터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한국 팀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 AD 카드가 부족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한 겁니다. 예. 이 양궁협회 이 선수들을 위해서 리우 시내에 별도로 전용 휴게실을 마련했었거든요. 예. 이 얘기 듣고서 부럽다, 많이 부럽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연경 선수가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얘기했네요. 예? 김연경 선수 보통이 센 언니라고 좀 불리거든요. 예. 이 아주 센 언니 성격도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 다른 선수들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줬겠죠. 그렇죠. 아주
정말 이거 배구협회라든지 이쪽에서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네요. 예. 자, 리우 올림픽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의 페이사 릴레사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는데 릴레사 선수를 돕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이 개설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예. 마라톤에서 은메달 따낸 에티오피아의 페이사 릴레사 선수, 이 결승선 통과하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X자 표시를 했습니다. 이 X자 표시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정부를 고발하는 제스처거든요. 예. 릴레사 선수가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우리 부족을 죽이고 있다. 나는 시위대를 지지한다. 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릴레사를 돕기 위한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인터넷에 개설된 겁니다. 어제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40,000가 모금이 됐고요. 예. 릴레사가 현재 미국 망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에티오피아 정보부 장관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릴레사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그를 체포할 이유가 없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일단이죠, 일단. 예, 일단이죠.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정치적 망명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예.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는 충분히 정치적 망명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반대로 미국의 수영선수, 라이언 럭티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아주 쫄딱 망했어요. 예, 그렇죠.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예. 미국의 수영 선수 라이언 럭티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 이 리우 올림픽에서 동료들하고 음주를 한 뒤에 심야에 선수촌으로 돌아가다가 주유소에서 용변을 보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용변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적반하장적으로 오히려 무장강도를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이 브라질 경찰의 조사로 거짓말이 다 밝혀졌는데 이제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 징계뿐만이 아니라 이 수영용품 회사죠. 이 스피도 USA를 비롯한 후원사들이 이 록티 선수와의 계약을 전부 다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지금 마이너리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현지 언론이 손목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그러죠? 이 박병호 선수 지난달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팀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지난 16일에 오른손 손목 통증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예. 미네소타의 지역 언론 파이오니어 프레스가 이 박병호 선수가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박병호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부터 오른손목 통증이 있었는데 참고 뛰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재발하면서 지난 6월부터 강속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타격 부진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박병호 선수가 이 보도대로 수술을 택한다면은 이 사실상 올 시즌은 마감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참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부상이 말이에요. 예. 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도 있지만 추신수 선수, 강정호 선수, 류현진 선수 이게 전부 지금 부상 중이잖아요. 예? 예, 유난히 우리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예.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우리 선수들이 최대 8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하고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 단 2명만이 남아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지난해 어깨 수술 받고서 올해 복귀했다가 팔꿈치 통증 때문에 사실상 시즌 마감했고요. 예. 추신수 선수도 공에 맞아서 왼팔이 부러지면서 올 시즌 마감했습니다. 예, 강정호 선수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요. 박병호 선수도 이 부상 때문에 마이너리그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참 대단해요. 여전하죠? 예. 통산 최다 타점 타익 기록을 세웠네요. 예, 이 실력에서도 대단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정말 대단한데 예. 어제 SK전에서 이 통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9대8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남은 경기에서 이승엽 선수 타점 추가할 때마다 개인 통산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NC 테임즈 선수 말로 홈런 터뜨렸습니다. 기아를 NC가 12대1로 크게 이겼는데 이 LG는 두산을 6대5
또 롯데는 KT를 8대4로 따돌렸습니다. 진짜 근데 이승엽 선수 나이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고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진짜. 예,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홍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8시 31분 08초 지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송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담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예, 자, 수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슬슬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죠. 8시 33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수색로 수색역에서 증산교 구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조금 못 간 지점 가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재 경의중앙선 용산행 방면은 정상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역 방향은 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한남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도 30km 미만입니다. 반대 김포 방면 광진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아직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방화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그 포켓몬고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이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인데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거의 10년이 다 된 얘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바로 구글한테 우리의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하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논쟁을 하게 된 건지, 쟁점은 뭔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지금 이제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포켓몬고라고 얘기하는 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이전부터 이게 사실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게 2007년에도 한번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만든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게 뭐 지도 데이터와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지도를 외국에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 문제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구글 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자꾸 문제 제기라고 해서 2014년에 2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이게 한번 안보라든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걸 해치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구글이 일단 예외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생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켓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구글맵 이용 불편 이런 것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이번에 다시 신청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정부가 좀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보 문제죠. 지난 6월 말에 국방부 장관께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글이 요청한 거는 5,000대 1짜리 지도인데요. 현행 법에서는 25,000대 1 법 그 지도까지 나가는데 5,000대 1 지도면 오차가 3m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도 그럼 나갈 때 전부 중요 시설 지우고 주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구글이 왜 구글 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위성 영상 정보 있죠? 이거를 갖다가 하니까 그거는 또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딱 결합시키면 사실 가린다고 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안보에 위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새 위성 그 도청이 다 깔려 있고 말이에요. 사실 뭐 비밀이 거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지도 때문에 그것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에 아마 선뜻 동의하기 힘드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적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이 정밀 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리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로비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그 90년대 말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법. 그래서 이스라엘 경우에는 구글 어스에서도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중요 시설 정보를 다 지워질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은 지워줬으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한 법을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의회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법을 만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그러한 법을 갖다가 만들 로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외교력의 또 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국내 서버로 두면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국내 서버를 두는 게 또 뭐 네이버 회장님 때문에 그 얘기가 됐는데 일단 서버를 두면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구글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구글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다 그러는데 전 세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전 세계 15개국의 글로벌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데 국내에다가 만약에 이제 서버를 둬도 이게 클라우드 서버의 서비스의 특성상 어딘가 백업이 되거든요. 백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버를 둬도 반출은 돼요. 반출은 되는데 다만 국내에다 서버를 두면 이제 고정 사업장이 되는 게 한국에 있게 되니까 국내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통제를 할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유한업체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 외관법이라든지 모든 것에 통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매출도 신고 안 하고요.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결정이 난다 그러는데. 오늘 결정은 일단 뭐 구글이 우리한테 양보를 한 거 하나도 없고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불어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요즘에 구글 그 오토라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그래서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그 뭐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중요한 산업인데 이게 전부 다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40개국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걸 적용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같은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해결을 해야지 일단 안보가 우선 최우선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관광 문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무인 자동차 문제 이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로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로 노력하겠어요, 그걸?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정부하고 미국 의회에다가 이스라엘처럼 예외를 인정해달라. 지워달라.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유럽이 또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구글세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G20에서도 그렇고 EU 차원에서 구글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도망가니까 얄미워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세안 플러스 3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결국은 아세안의 우리 전체 문제다 이거. 구글이 세금 한 푼 안 내니까. 그래서 아세안 전체 문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아세안 전체로 뭉치면 시장 규모가 EU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아세안 플러스 3라든지 이런 걸 통한 외교적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오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으로 정치권 한 달이 넘도록 시끌시끌하죠. 또 어제 임명된 특별수사팀장 과연 지금 수사를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이런 의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요,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예?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 조선 초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지금 인사가 만사다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문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2조였죠. 2조라고는 관청이 있었는데요. 2조. 예. 옛날에. 2조, 예조 할 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은 2조라고 그랬죠. 이시조선, 단군조선, 그래서 조선이 몇 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걸 천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일을 하는 관사가. 그러니까 인사가 곧 이제 하늘의 일이다. 천사다. 이런 뜻이었죠. 만사인 동시에 천사였는데, 여러 형태의 인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야 왕이다 인사권, 임명권자가 되겠지만, 예. 말단 관리까지 일일이 또 왕이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관이라고 해서 이제 등급이 있는 공직 관리들은 문관은 2조, 무관은 병조에서 이제 추천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 인사과권을 해서 추천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관서가 이제 2조 전랑, 병조 전랑 그래가지고 이게 전형권, 인사권 행사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화원이라든가 역관이라든가 좀 이제 임금이 직접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자체 부서의 장이 그냥 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임명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다음 어떤 자리에 적격이다 이렇게 올라오면 왕이 보고 바로 재가를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이걸 이제 측근한테 예, 의정부 6조 직계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각 판서들이 왕에게 이번에 어떤 자리가 비었는데 이 사람이 적격이라고 올라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알아서 판단하시오. 아니면 다 사람 바꾸시오라고 이제 왕이 직접 보고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왕이 직접 가기 전에 6조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의정부에 또 올립니다. 올리면 잘 아시는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3정성이 모여 앉아서 이 사람은 이래서 괜찮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겠어라고 하는 걸 논의를 하죠. 최종으로 한 2사람, 3사람 정도 낙점을 한 다음에 왕에게 재가를 받는 방식. 그러니까 뒤에 걸 이제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절차를 더 두느냐 덜 두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선시대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왕들은 의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려고 했고요. 왕권이 약한 왕들은 어쩔 수 없이 의정부의 간섭을 받아들였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직접 하면 말들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왕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 말이 나오거나 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왕에게 직접 무슨 로비를 해서 벼슬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왕에게 올라가는 절차가 짧을수록 이제 로비 대상이 좀 명확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로비 대상이 명확해지고 예.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 아무래도 이제 로비의 효과가 좀 덜할 뿐만 아니라 그거 이제 반대하거나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왕이 임명권을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임명권을 더 간결하고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을수록 이제 그 사람이 왕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통로가 단축되니까 로비가 오히려 더 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후기는 어땠습니까? 후기.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살아 있으면 어쨌든 간에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왕이 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로비를 받고 이제 뇌물을 먹고 이렇게 이름을 올려줬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안 된다 소리조차 못하는 시대가 이제 조선 말기쯤 되면 세도 정치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도 가문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번에 2조 참판 자리가 비었는데 여태까지 우리 집안에 누가 했으니까 다음번 니네 집안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벼슬자리를 나눠 먹는 시스템이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이게 공적으로 이제 관직에 대한 감시 체계가 좀 무력화되고 느슨해진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세력 있는 몇몇 가문들이
이제 정권을 농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인사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은 제일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왕이 그럼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럼 대략 먼저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여러 왕들이 다 인사권에 대해서 이제 그 발언을 하려고 했고요. 개혁의 첫 번째를 인사권에 두었기 때문에. 근데 영정조 때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당파들이 자기 당 사람들을 이제 자리가 빌 때마다 요직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풍조가 워낙 지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왕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니까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당파에 구애되지 않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영정조 시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이후에는 이제 되게 이게 무력화되죠. 그래서 제일 뭐가 어쨌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라 망하기 직전 거의. 그러니까 철정 때쯤 되면 뭐 왕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거의 뭐 인사권 행사를 안 하고요. 이제 모르기도 하고 그 강화도에서 이제 뭐 처음 보는데 너 언제 임명돼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아니 누구야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평민처럼 살다가 이제 갑자기 스카우트 돼가지고 왕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국정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이제 뭐 대비한테 맡기고 또 이제 뭐 세도 가문들한테 맡기고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됐던 거죠. 결국 나라 망치는 길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때로는 왕의 전횡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감시하는 체계가 잘 발달돼 있으면 뭐 어떻게 그런 한쪽으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할 수도 이제 있는 거 아니죠? 뭐 왕을 규탄하기는 그렇지만 견제죠. 규탄도 합니다. 왕을 탄핵을 못해도 그런데 대신들을 탄핵하고 종친들의 비위를 규탄하는 부서들은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관리들의 부정 비리를 규찰하고 이제 탄핵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사헌부였었고요. 종친의 비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왕의 친척을 종친이라고 하는데 사촌 이내의 친척과 뭐 사촌 이외의 수석 이상의 뭐 그런 사람들을 감찰하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특별감찰관에 해당하겠죠. 그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종부시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왕이 이 기관들의 자율성을 뒷받침해주고 또 그들이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안에는 이제 좀 관직이 청정해지는 거죠. 청렴한 기운이 좀 도는데 아까 이제 세도 정치처럼 왕이 아예 권력이 없거나 아니면 왕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식의 규탄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우병우 수석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원부 관리들이 당대의 이제 비리 집단, 그럼 세도 정치 집단이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자면 그 같은 이제 당파에 속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대파는 공격하는데 자기 당파는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인식한 왕들은 예를 들어서 사원부 쪽은 당시 주류 이제 당파, 뭐 조선시대에도 붕당이 있었으니까요. 주류 당파에 반대되는 쪽.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좀 눈에 불을 켜고 좀 비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 서로 자기들끼리 다 하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파벌이 엄청났나 봐요. 엄청 낮다기보다는 조선 중엽이후로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파 집어넣고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여기 꽂아내야지 우리가 좀 힘도 세지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로 가면 우리 당내 계파라든지 그때는 그러니까 파벌주의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로 가문, 항맥 이런 걸로 이어져서 우리가 붕당이라고 하고요.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그걸 이제 당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방 이후 이 당쟁 자체가 갖는 이제 의미가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건 나름대로 이제 정치, 중앙집권 정치의 선진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현대적 정당 정치의 기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이름을 붕당 정치로 바꿨어요. 교과서에는 당쟁이라고 안 쓰고 붕당 정치라고 쓰는데 이 붕당이 갈수록 많아졌던 것이고요. 또 이제 각 붕당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직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말씀드렸듯이 이조 병주의 전랑자리 같은 경우들은
이걸 차지하면은 이제 집안의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어느 벼슬을 줄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둘러싸고 이제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또 사실 붕당의 배경에도 그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날의 근데 그게 뭐 오늘날 정당하고 좀 많이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념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나요? 그게 훨씬 더 강했죠. 그게 더 강했나요? 그렇죠. 항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예, 항문으로 이어져서 어떤 이론을 따를 것인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화폐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퇴계 이왕. 예, 이 두 분이 계속 나란히 들어가요. 길이 있으면 율곡로 퇴계로, 돈이 있으면 율곡 선생, 퇴계 선생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지금이야 이제 뭐가 그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이걸 화폐에 넣고 길에 새기던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유교에서는 유림에서는 이 두 분이 이제 양대 산맥이죠. 그리고 서로 이제 각 동인과 서인의 사상적 비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넣을 수가 없게 돼버렸던 거예요. 한 분을 넣으면 반드시 한 분을 넣어야 된다. 마치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처럼 누가 낫다고 이었었을 만큼 이게 이제 유교의 당파의 근원이죠. 그게 옥슨브리지거든요. 사실은 옥슨브리지인데 그게 유럽의 어느 나라 지명이든 다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옥슨브리지 독일어로 얘기하면 오스나 브릭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자,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희망을 만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